2025년 11월 15일 엔비디아 본사 내부를 뒤흔드는 예기치 못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바로 엔비디아 CEO 젠슨 왕이 새 연구실을 한국 전통 한옥 구조로 설계하자고 제안했다는 소식이었죠. 이 발표가 전해지자마자 엔비디아 내부는 거대한 논쟁의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새 연구실 설계는 전면 중단됐고 기술팀의 강한 반발과 경영진의 혼란 속에 프로젝트는 다시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한국 전통 한옥, 그리고 이 소식이 퍼지자 전 세계 사람들은 한국 전통 한옥에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은 지금까지 전례 없던 일이었는데요. 그때 젠슨 왕은 말했습니다. 한국 전통 한옥, 이것이야말로 완성된 구조입니다. 우리가 찾던 해답이 여기 있었어요. 이 구조를 적용하면 엔비디아의 연구 환경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한옥의 무엇이 세계 최고 기술 기업의 판단을 바꾸어 놓았던 걸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젠슨 왕이 그날 한옥을 본 순간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 젠슨 왕이 본 한옥의 모습과 한옥이 보여준 결정적 기술, 엔비디아 내부에서 벌어진 갈등과 압박, 마지막 15일을 뒤집은 극적인 반전, 그 모든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를 루트비에입니다. 올해 나이는 52살입니다. 엔비디아 연구소에서 열관리 시스템을 총괄하고 있죠. 제 삶은 숫자와 공식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온도 계수, 냉각 효율, 에너지 밀도. 이런 것들이 제가 믿는 전부였습니다. 2025년 11월 1일 에이펙 만찬이 끝나고 젠슨 왕이 경주에 한옥을 보러 가자고 했을 때 저는 솔직히 내키지 않았어요. 전통 건축이라는 건 제게 늘 과거의 유물처럼 느껴졌거든요. 효율성도 없고 과학적 근거도 부족한 감성적인 구조물. 그저 관광객들이 사진 찍으러 가는 곳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차로 이동하는 내내 저는 노트북을 펼쳐 다음 주 발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젠슨 왕은 창밖을 내다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했지만 저는 별 관심이 없었죠. 그냥 빨리 호텔로 돌아가서 쉬고 싶었습니다. 한옥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낮은 건물, 어두운 색의 목재, 기와 지붕. 전형적인 동양식 건축물이었죠. 저는 형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안내자를 따라 대문을 지나갔습니다. 20분 정도 둘러보고 나가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마당을 지나 본체 쪽으로 걸어가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공기가 달랐어요. 바깥은 11월 초라 제법 쌀쌀했는데 마당에 들어서자 온도가 미묘하게 높아졌죠.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더 걸으니 확실했어요. 적어도 섭씨 2도에서 3도 정도는 차이가 났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건물 배치가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었고 중앙의 마당이 삼면으로 둘러싸여 있었죠. 바람이 건물 사이를 지나가면서 속도가 줄어드는 게 느껴졌습니다. 과학자로서의 본능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죠. 본체 안으로 들어갔을 때 두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실내 온도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어요. 냉난방 장치는 당연히 없었죠. 그런데도 온도가 바깥보다 훨씬 따뜻하면서도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공기가 천천히 순환하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대들보와 석가래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처음엔 그저 장식적인 구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각 부재의 간격이 일정한 규칙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했어요. 마치 누군가 공기의 흐름을 계산해서 배치한 것처럼 보였죠. 젠슨 왕이 기둥 하나에 손을 대고 한참을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그가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냥 나무 기둥일 뿐인데 뭘 그렇게 오래 보는 건지 의아했습니다. 저도 가까이 다가가서 기둥을 만져봤어요. 표면이 매끄러웠습니다. 오래된 목재치고는 상태가 좋았죠. 손을 떼지 않고 기둥의 온도를 느껴봤어요. 실내 온도와 거의 같았습니다. 열전도율을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목재는 열을 천천히 전달하는 재질인데
이렇게 빨리 주변 온도와 평형을 이룬다는 건 뭔가 다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슬쩍 짜증이 났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과학자로서 설명할 수 없는 걸 마주했을 때 느끼는 불편함이었죠. 저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애썼어요. 우연이거나 제가 모르는 단순한 원리가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안내자가 대청마루 쪽으로 안내했어요. 마루에 앉자 시원한 바람이 발밑에서 올라왔습니다. 마루 밑 공간에서 공기가 흐르고 있었던 거죠. 저는 바닥을 내려다봤어요. 널빤지 사이로 희미하게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마루 밑이 완전히 막혀있지 않다는 뜻이었죠. 이게 의도된 설계라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바닥을 통한 자연 환기 시스템이었거든요. 현대 건축에서도 구현하기 쉽지 않은 개념이었어요. 특히 냉난방 에너지를 쓰지 않고 이런 효과를 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죠. 저는 안내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집이 지어진 게 언제냐고요? 그는 약 500년 전이라고 답했어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500년 전 사람들이 공기역학을 이해하고 이런 구조를 설계했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젠슨 왕이 처마 밑으로 걸어가더니 그림자의 길이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저도 따라가서 봤습니다. 처마가 햇빛을 정확히 차단하고 있었죠. 여름엔 태양 고도가 높아서 처마가 실내를 완전히 가릴 거고, 겨울엔 낮은 각도의 햇빛이 안쪽까지 들어올 거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전통 건축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태양의 궤도를 계산해서 처마의 길이와 각도를 정했다는 뜻이었죠. 500년 전의 말이에요. 저는 속으로 부정하려고 했어요. 우연이라고 생각하려 했죠. 하지만 하나하나 확인할수록 우연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정밀했습니다. 저는 마당으로 다시 나가서 건물 전체를 바라봤어요. 디귿자 배치, 기둥 간격, 지붕 경사, 처마 길이, 마루 높이. 모든 요소가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라도 바꾸면 전체 균형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마치 복잡한 방정식처럼 각 변수가 정확히 맞물려 있었죠.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배우고 연구해온 것들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현대 열 관리 시스템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며 인위적으로 온도를 조절하죠. 그런데 이 건물은 에너지 없이 자연의 원리만으로 비슷한 효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를 걸음으로 재보기 시작했어요. 거의 일정했습니다. 약 3m에서 3.5m 사이였죠. 구조적 안정성을 위한 최적 간격이었어요. 더 넓으면 하중을 견디기 힘들고 더 좁으면 공간 활용이 비효율적이죠. 누군가 이걸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천장 높이도 측정해봤어요. 약 4m 정도 됐습니다. 현대 건축 기준으로도 쾌적한 높이였죠.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순환할 수 있는 최소 높이이기도 했어요. 이것도 우연일까요? 저는 점점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젠슨 왕이 제게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이 구조를 보면 뭐가 떠오르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떠오르는 게 너무 많았거든요. 열 분산, 공기 순환, 에너지 효율, 구조역학, 모든 게 이 안에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생 현대 과학기술의 우월함을 믿어왔는데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게 두려웠죠. 이건 그냥 오래된 건물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과대평가하는 거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저는 다시 실내로 들어가서 구석구석을 살폈어요. 벽체의 두께, 창문의 위치, 문의 크기. 모든 게 계산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창문은 마주보는 위치에 정확히 배치되어 있어서 맞바람이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었죠. 교차 환기의 기본 원리였어요. 저는 창틀에 손을 대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500년 전 기술일까? 현대 건축가들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자연 환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든 걸까? 도면도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도 없이 어떻게 이런 정밀함을 달성한 걸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질문만 늘어났죠. 저는 과학자였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그냥 넘어가는 건 제 본성에 맞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인정하기도 싫었습니다.
제 전문 분야에서 수백 년 전 사람들에게 배워야 한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젠슨 왕은 여전히 건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마치 뭔가 중요한 걸 발견한 사람처럼 보였죠. 저는 그게 더 불편했어요.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처마 및 그림자가 길어지면서 실내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달라졌어요. 신기하게도 실내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빛이 벽과 천장에 반사되면서 공간 전체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죠. 인공 조명 없이도 충분히 밝았어요. 저는 벽을 자세히 봤습니다. 한지였어요. 빛을 부드럽게 확산시키는 성질이 있었죠. 이것도 의도된 선택이었을까? 유리나 다른 재료가 아니라 종이를 선택한 이유가 빛의 확산 때문이었을까? 저는 또다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바닥을 걸으면서 발소리를 들어봤어요. 나무마루가 미세하게 삐걱거렸지만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느낌이었죠. 목재가 습도에 따라 팽창하고 수축하면서 내는 소리였어요. 이것도 자연스러운 조절 기능의 일부였습니다. 저는 마루에 앉아서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주변이 고요했습니다. 바람 소리,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먼 곳에서 들려오는 새소리. 모든 게 선명하게 들렸죠. 도시의 소음이 전혀 없었어요. 이 공간이 소리까지 조절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젠슨 왕이 제 옆에 앉았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같이 앉아 있었죠.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제 안에서 무언가 바뀌고 있었어요. 아직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일어서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 서서 건물을 다시 한번 바라봤죠. 어둠 속에서도 건물의 윤곽이 또렷했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자연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감성만으로 만들어진 건물일까? 아니면 제가 모르는 기술이 숨어 있는 걸까? 과학자로서의 이성과 눈앞에서 본 현실 사이에서 저는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호텔방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노트북을 펼쳐서 한옥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문화적 가치나 역사적 의미를 다룬 것들 뿐이었죠. 기술적 분석은 거의 없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현대 문명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오늘 본 한옥은 그 어떤 불빛도 없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감성이 아니라 기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 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호텔 로비에서 긴급 소집 연락을 받았습니다. 본사 기술팀과 재무팀이 화상으로 참여하는 회의였죠. 예정에 없던 일정이었어요. 저는 커피를 들고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젠슨 왕도 이미 와 있었어요. 화면 속 샌프란시스코 본사 회의실에는 1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CFO인 콜레트 크레스, 시설관리 총괄 데이비드 셰넌, 열관리 시스템, 수석 엔지니어 3명, 그리고 법무팀까지 참석했죠. 이 정도 규모면 중대한 결정을 앞둔 회의라는 뜻이었어요. 콜레트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한국 전통 건축 방식의 연구실 구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데이비드가 자료를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재료 조달이었습니다. 한옥에 사용되는 목재는 최소 30년 이상 자연 건조된 것이어야 한다고요. 현대식 인공 건조로는 같은 품질을 낼 수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어요. 독일에서 그런 목재를 구하려면 최소 18개월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엔비디아의 연구실 확장 일정은 이미 빡빡했습니다. 18개월을 기다릴 여유는 없었죠. 회의실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는 게 느껴졌어요. 두 번째 문제는 공간 효율성이었습니다. 열관리팀 수석인 마이클이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여줬어요. 한옥 구조는 현대식 건물 대비 공간 활용률이 60% 수준이라고요. 같은 면적에 설치할 수 있는 서버 렉 수가
절반도 안 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어요. 비용 대비 효율이 떨어진다는 뜻이었죠. 저는 화면 속 그래프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한옥의 열 관리 능력이 이 비효율을 상쇄할 수 있을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냉난방 시스템 통합 문제였습니다. 엔비디아 연구실은 정밀한 온습도 제어가 필수였거든요. 서버실 온도는 섭씨 20도에서 22도 사이로 유지되어야 했죠.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0.5도. 자연 환기만으로는 불가능한 수치였어요.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한옥의 현대식 공조 시스템을 결합하면 오히려 에너지 효율이 떨어질 거라고요. 전통 구조의 장점도 사라지고 현대 시스템의 효율도 반감된다는 분석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동의했습니다. 두 시스템은 설계 철학 자체가 달랐거든요. 네 번째는 화재 안전이었습니다. 법무팀 담당자가 독일 건축법을 언급했어요. 목조 건물은 화재 등급 심사가 까다롭다고요. 특히 전기 장비가 밀집된 연구시설이라면 더더욱 통과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는 팔짱을 꼈어요.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라 법적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한옥이 훌륭해도 법을 통과하지 못하면 지을 수 없었죠. 현실적인 장벽이었어요. 콜레트가 정리했습니다. 네 가지 문제 모두 해결 가능성이 낮다고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기존 계획대로 콘크리트 구조로 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어요. 화면 속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젠슨 왕을 바라봤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죠. 뭔가 생각하고 있다는 건 분명했지만 무슨 생각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회의가 계속됐습니다. 재무 분석 자료가 공유됐어요. 한옥방식 연구실 구축 비용은 일반 건물 대비 2.8배였습니다. 투자 회수 기간은 15년 이상으로 추정됐죠. 엔비디아의 기술 교체 주기를 생각하면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었어요. 저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과학자로서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한옥은 선택지가 아니었죠. 하지만 머릿속에서 이틀 전 경주 한옥의 기억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완벽한 온도, 분포, 자연스러운 공기 흐름, 에너지 없이도 작동하는 환경 제어 시스템. 제가 직접 느꼈던 그 놀라움은 숫자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에서는 숫자만이 중요했어요. 데이비드가 추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전 세계 주요 기술 기업들의 연구실 구조 분석이었어요.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모두 철골 콘크리트 구조의 최신 공조 시스템을 갖춘 시설이었죠. 업계 표준이었습니다. 저는 화면 속 이미지들을 봤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한옥은 그 어디에도 없었죠.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방식이었어요. 그게 혁신일 수도 있지만 위험일 수도 있었습니다. 콜레트가 결론을 내리려는 순간 젠슨 왕이 입을 열었어요. 회의 일정을 조정하자고요. 내일 밤으로 미루자고 했습니다. 추가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화면 속 임원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이미 결론이 명확한 상황에서 시간을 더 끄는 건 이례적이었죠. 저도 의아했어요. 콜레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더 검토할 게 있느냐고요? 젠슨 왕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분위기가 미묘해졌습니다.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지만 동의하는 것 같지도 않았죠. 회의가 끝나고 화면이 꺼졌습니다. 젠슨 왕은 일어서서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잠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텅 비어 있었죠. 에어컨 소리만 조용히 들렸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도심이 보였어요. 높은 빌딩들, 유리와 철골로 된 건물들. 현대 도시의 전형이었죠. 한옥은 그 풍경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후 늦게 젠슨 왕이 다시 연락했어요. 저녁 일정을 취소하고 자료 검토를 하겠다고요. 혼자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갔어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물어볼 수 없었죠. 방에 들어와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회의 자료를 다시 봤어요. 숫자와 그래프, 분석과 결론. 모든 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었습니다.
한옥을 선택할 이유가 없었죠. 하지만 저는 계속 경주 한옥을 떠올렸어요. 그 공간에서 느꼈던 뭔가 다른 질서. 숫자로 환원되지 않는 완전함. 과학자로서 설명할 수 없었지만 분명히 존재했던 것.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이성은 회의 결론에 동의하라고 말했지만 직관은 뭔가 놓치고 있다고 속삭였죠. 둘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과연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있는 걸까? 효율과 비용만으로 모든 걸 판단해도 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젠슨 왕을 만났어요. 그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밤새 자료를 봤다고 했죠. 저는 물었어요. 뭔가 찾았냐고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공항 라운지에서 저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비행기들이 이륙하고 착륙했습니다. 규칙적이고 정확한 움직임이었죠. 현대 기술의 정수였어요. 젠슨 왕이 노트북을 꺼내서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슬쩍 화면을 봤어요. 한옥 관련 논문이었습니다. 영어로 번역된 한국 건축학 자료였죠. 그는 집중해서 읽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회의에서 이미 결론이 난 상황인데 왜 계속 자료를 보는 걸까?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죠.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장시간 비행이었어요. 저는 좌석에 앉아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회의 내용, 반대 논리, 숫자들, 그리고 한옥에서 느꼈던 그 설명할 수 없는 감각. 젠슨 왕은 계속 노트북으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 이미 답이 나온 문제를 왜 계속 붙들고 있는 건지. 독일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연구소로 직행했어요. 쌓인 업무를 처리해야 했죠.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자꾸 한국에서의 일들이 떠올랐어요. 오후에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밤 회의가 확정됐다고요. 최종 결정을 내릴 거라고 했어요. 저는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죠. 저는 연구실 창문 앞에 섰어요. 밖에는 현대식 건물들이 즐비했습니다. 유리와 콘크리트와 철골.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구조들이었죠. 한옥 같은 건 어디에도 없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경주 한옥이 생생했습니다. 그 공간의 온도, 공기의 흐름, 빛의 분포. 모든 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던 순간들. 숫자로는 설명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했던 것. 저녁 무렵 젠슨 왕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내일 회의 전에 통화하자고요. 준비할 게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의아했어요. 뭘 준비한다는 건지 알 수 없었죠.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일을 계속했어요. 집중하려 애썼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창밖을 보니 도시 불빛이 반짝였어요. 수많은 건물에서 새어나오는 빛이었습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며 밤을 밝히고 있었죠. 그런데 한옥은 아무 불빛 없이도 완벽했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서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과학자로서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했어요. 숫자와 논리를 믿어야 했죠. 하지만 경험은 다른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회의가 열릴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한옥 계획은 폐기될 거였죠. 합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선택이었어요. 모두가 동의할 결론이었죠. 하지만 제 안에서 뭔가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었어요. 마치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느낌. 과학자로서 무시할 수 없는 신호였죠. 저는 노트북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이대로 가면 한옥은 절대 통과되지 않을 거라고. 모든 논리가 반대를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젠슨 왕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공항에서 노트북을 보던 그 집중된 눈빛. 뭔가 찾고 있던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었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거였어요.
그리고 아마도 우리는 안전한 선택을 할 거였죠. 하지만 그게 옳은 선택일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본사에 도착한 건 새벽 5시였습니다. 로비는 조용했어요. 하지만 3층 회의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죠. 누군가 밤새 일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며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어요. 복도를 걷는데 기술팀 사무실에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을 걸지 않았어요. 표정이 무거웠죠. 뭔가 이미 결정된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제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를 켰어요. 이메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한옥 프로젝트 관련 문서였죠. 제목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용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재검토 요청, 예산 재산정, 대안 제시. 모두 부정적인 방향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서를 열었습니다. 재무팀에서 작성한 비용 분석 보고서였어요. 한옥방식 연구실의 총 예산은 당초 예상보다 2.3배 증가했다고 적혀 있었죠. 목재 조달 비용, 전문 인력 고용비, 인허가 절차 비용까지 포함된 수치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읽어 내려갔어요. 숫자 하나하나가 명확했습니다. 반박할 여지가 없었죠. 과학자로서 이 숫자들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두 번째 문서는 시설팀 보고서였어요. 독일에서 한옥에 필요한 품질의 목재를 구하려면 최소 22개월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나마도 공급이 보장되지 않는다고요. 대체 재료를 쓰면 한옥 본래의 기능을 구현할 수 없다는 분석도 덧붙여져 있었죠. 저는 마우스를 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가 보였어요. 새벽 안개가 물 위를 덮고 있었죠.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은 전혀 고요하지 않았어요. 오전 9시에 첫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회의실에는 15명이 모여 있었어요. 기술팀, 재무팀, 시설팀, 법무팀, 그리고 몇몇 임원들. 젠슨 왕도 자리에 있었죠. 그는 평소보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콜레트가 회의를 시작했어요. 한옥 프로젝트에 대한 각 부서의 최종 의견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의 톤이었죠. 재무팀 팀장이 먼저 발표했습니다. 투자 대비 효율성이 현저히 낮다고요. 같은 예산으로 기존 방식의 연구실을 2개 지을 수 있다고 했어요. 숫자가 담긴 슬라이드가 화면에 떴습니다. 명확했어요. 시설팀 책임자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재료 조달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요. 프로젝트 일정을 보장할 수 없다고 했죠. 엔비디아의 확장 계획에 차질이 생길 거라는 경고였습니다. 기술팀 수석이 세 번째로 발표했어요. 한옥 구조의 정밀 공조 시스템을 통합하는 건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다고요. 두 시스템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도 보여줬어요. 온도 편차가 허용 범위를 초과했죠. 법무팀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독일 건축법상 승인받기 어렵다고요. 목조 건물에 대한 화재 안전 기준이 까다롭다고 했어요. 소방당국 협의만 6개월 이상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손을 봤어요. 제 손이었지만 남의 손 같았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웠어요. 모든 발표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죠. 한옥은 불가능하다고. 콜레트가 정리했습니다. 각 부서의 의견을 종합하면 한옥 방식은 채택하기 어렵다고요. 기존 계획대로 진행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젠슨 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테이블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어요. 불편했거든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복도로 나가면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죠. 안도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논란이 정리된 것에 대한 안도였어요. 저도 일어서려는데 젠슨 왕이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 몇 장이 펼쳐져 있었죠. 한국어로 된 문서였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돌아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젠슨 왕은 여전히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얼굴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죠.
하지만 포기한 사람의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문을 열려는 순간 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혼잣말 같았죠. 이틀 뒤가 진짜라고요.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틀 뒤가 진짜라니. 회의는 이미 끝난 거 아닌가요? 결론도 났고요. 그런데 왜 이틀 뒤라고 한 걸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어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죠. 차가운 바람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아침 공기였어요. 하지만 상쾌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틀은 이상하게 흘러갔어요. 회사 분위기가 묘하게 냉담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이 저를 보며 미묘한 표정을 지었죠. 동정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기술팀 사무실을 지나갈 때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한옥 프로젝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결국 무산됐다고요. 다행이라는 말도 들렸죠.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 갔어요. 몇몇 동료들이 제 테이블에 왔습니다. 한국 출장은 어땠냐고 물었죠. 저는 좋았다고 짧게 답했어요. 더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오후에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각 부서에서 올라온 대안 제시 문서들이었어요. 콘크리트 구조 연구실에 상세 설계안, 예산안, 일정표. 모두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이었죠.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현실이구나. 한옥은 그저 짧은 에피소드로 끝나는 거구나. 합리적인 결정이었어요. 모두가 동의하는 선택이었죠. 그런데 왜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걸까요? 저녁 무렵 연구실을 나왔어요.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시간이었죠.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어요. 붉은 빛이 건물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젠슨 왕이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우리는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흘렀죠. 로비에 도착했을 때 젠슨 왕이 먼저 내렸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봤어요. 무거운 걸음이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비슷했어요. 회사는 평소처럼 돌아갔습니다. 한옥 프로젝트는 이제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죠.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업무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열 관리 시스템 개선안을 검토하고 다음 분기 계획을 수립했어요. 숫자와 데이터를 다루는 게 편했습니다. 명확했거든요. 하지만 자꾸 경주 한옥이 떠올랐어요. 그 완벽한 공기 흐름, 안정적인 온도, 에너지 없이도 작동하던 시스템. 제가 직접 느꼈던 그 놀라움. 숫자로는 설명되지 않았던 것. 오후 늦게 회의 공지가 떴습니다. 내일 오전 최고 위급 비상회의가 있다고요. 참석 대상에 제 이름도 있었어요. 안건은 연구실 확장 계획 최종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최종 결정이라니. 이미 결정된 걸 공식화하는 자리겠죠. 형식적인 회의일 거였습니다. 한옥은 언급조차 되지 않을 거예요.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차에 시동을 걸고 앉아 있었죠.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생각했어요. 과학자로서 저는 합리적 선택을 지지해야 했습니다. 숫자와 논리를 따라야 했죠. 한옥은 비현실적이었어요.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불확실성도 컸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 뭔가 저항하고 있었어요. 경주에서 느꼈던 그 충격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현대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완전함. 500년 전 기술이 보여준 경이로움. 저는 핸들을 잡았어요. 손에 힘이 들어갔죠. 결국 우리는 안전한 선택을 하는 거구나. 모험하지 않는 거구나. 이해는 됐어요. 회사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천장을 봤어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고요하지 않았죠.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였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잠들기 전에 이메일을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새로운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회의 자료도 올라오지 않았죠. 이상했어요. 보통은 미리 자료를 공유하는데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젠슨왕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이틀 뒤가 진짜라던 그 말. 내일이 바로 그 이틀 뒤였어요. 무슨 의미였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회의는 그저 형식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미 결론이 난 문제를 확인하는 자리라고요. 하지만 왜인지 불안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었어요. 마치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느낌. 과학자로서의 직관이 신호를 보내고 있었죠. 새벽까지 뒤척였어요. 겨우 잠들었을 때는 이미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알람이 울렸고 저는 일어났어요. 샤워를 하고 옷을 입었죠.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회사로 가는 길에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기술 기업들의 에너지 소비 증가에 대한 보도였죠. 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어요. 본사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유리와 철골로 된 현대식 건물이었죠.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구조였습니다. 한옥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회의실이 있는 층이었어요. 문이 열렸을 때 복도가 보였습니다. 몇몇 임원들이 이미 와 있었죠. 저는 회의실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심호흡을 했죠.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이미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젠슨 왕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한국어 문서였죠. 저는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회의가 곧 시작될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한옥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종료될 거였죠.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젠슨 왕의 표정을 보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는 포기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뭔가 준비된 사람처럼 보였죠.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명씩 들어오는 임원들의 표정이 무거웠어요. CFO 콜레트 크레스, CTO 제프 체일던, 시설 총괄 데이비드 셰넌. 모두 이미 결론을 내린 듯한 얼굴이었죠. 저도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샌프란시스코 안개가 보였습니다. 회의실을 감싸는 것 같았죠.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대부분 대안 제시 문서였습니다. 콘크리트 구조 연구실 설계안이었죠. 젠슨 왕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른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무거워 보였죠. 자리에 앉으며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어요. 한국어와 영어가 섞여 있었죠. 콜레트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연구실 확장 계획의 최종 방향을 결정한다고 했어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끄덕였죠. 형식적인 회의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젠슨 왕이 손을 들었습니다. 발언권을 요청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테이블 위에 파일을 펼쳤어요. 한옥에 대해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굳었어요. 몇몇 사람들이 시선을 교환했죠. 이미 끝난 주제를 왜 다시 꺼내는 건지 의아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젠슨 왕은 첫 번째 자료를 보여줬어요. 화재 안전성 데이터였습니다. 한국건축연구원에서 실시한 실험 결과였죠. 목재의 특수 난연 처리를 한 샘플의 내화 시험 기록이었어요. 숫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섭씨 1000도에서 2시간 동안 형태를 유지했다고요. 연소 속도는 분당 0.3mm였습니다. 콘크리트와 비슷한 수준이었죠. 데이비드가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화면을 자세히 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숫자를 확인했죠. 틀린 데이터가 아니었어요. 공인기관의 실험이었습니다. 법무팀 담당자가 질문했습니다. 이 처리 방법이 독일 화재 등급을 통과할 수 있냐고요. 젠슨 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럽 안전 인증 자료를 추가로 보여줬습니다. 회의실이 미묘하게 흔들렸어요. 첫 번째 반대 논리가 약해지고 있었죠.
하지만 아직 3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지켜봤어요. 두 번째 자료가 나왔습니다. 내진 구조 분석이었어요. 일본 교토대학교 건축학과에서 실시한 연구였죠. 한옥의 기둥과 보결합 방식이 지진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 영상이 재생됐어요. 진도 7.5의 지진을 가했을 때 한옥 구조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여줬습니다. 기둥이 미세하게 움직이면서 충격을 분산시켰어요. 균열은 발생하지 않았죠. 일본 건축평론가 스즈키 마스토가 화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며 표정이 변했어요. 놀란 듯 했죠. 일본 전통 건축을 연구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데이터는 처음 본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제프 첼던이 질문했습니다. 독일은 지진이 많지 않은데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젠슨왕은 조용히 답했어요. 진동 흡수 능력은 서버 안정성과도 연결된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서버실에서 발생하는 미세 진동, 쿨링팬, 전력 공급 장치, 사람들의 움직임. 이런 진동들이 누적되면 장비 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었죠. 세 번째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온돌 기반 정온 시스템 설계안이었어요. 한국기계공학회와 협력한 시뮬레이션 결과였죠. 바닥 난방과 자연 환기를 결합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온도 편차 그래프가 나왔어요. 실내 온도가 섭씨 20.5도에서 21.3도 사이로 유지됐습니다.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0.8도였죠. 현대 공조 시스템의 기준인 플러스 마이너스 1도보다 우수했어요. 제프가 자세를 바꿔 앉았습니다. 그는 열관리 시스템 전문가였어요. 저보다 이 분야를 깊이 알고 있었죠. 그가 화면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습니다. 에너지 소비량 비교 자료가 추가됐어요. 온돌 시스템은 기존 공조 대비 63%의 에너지만 사용했습니다. 냉방은 자연 환기로 해결됐고요. 수치가 명확했어요. 저는 손으로 턱을 괴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500년 전 기술이 현대 시스템보다 효율적일 수 있나?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네 번째 자료가 나왔습니다. 목재 가공 정밀도 데이터였어요. 한국 전통 목수 김도연의 작업 기록이었죠. 그는 67세였고 45년간 한옥을 지어온 장인이었습니다. 그의 작업 샘플 측정 결과가 화면에 떴어요. 기둥 단면의 치수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0.1mm였습니다. 현대 CNC 기계 가공 수준이었죠. 콜레트가 눈을 크게 떴어요. 그는 재무 전문가였지만 제조 공정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사람 손으로 이런 정밀도를 낸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젠슨왕이 추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김도연의 도제들 12명이 같은 수준의 정밀도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검증 데이터였어요. 독일로 파견해서 작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재료 조달 문제도 해결책이 제시됐어요. 한국산림청과 협력해서 30년 이상 건조된 목재를 확보했다고요. 독일까지 운송 기간은 6주였습니다. 22개월이 아니었어요. 데이비드가 서류를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공급 계약서 사본이 있었어요.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태였죠. 저는 놀랐습니다. 언제 이런 준비를 한 거죠? 비용 재산정 자료가 나왔습니다. 한국 장인팀과 독일 건축팀의 협업 구조였어요. 총 비용이 당초 추정치의 1.2배로 줄어들었습니다. 여전히 일반 건물보다 비쌌지만 격차가 크게 줄었죠. 투자 회수 기간도 재계산됐어요. 에너지 절감 효과를 고려하면 8년이었습니다. 15년이 아니었어요. 콜레트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고 있었어요. 처음에 냉담함이 사라지고 있었죠.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젠슨왕은 마지막 자료를 펼쳤습니다. 엔비디아 독일 연구소 부지의 기후 데이터 분석이었어요. 연평균 온도, 습도, 풍향, 일조량. 모든 데이터가 한옥 구조에 최적화된 조건이라고 나와 있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젠슨왕은 처음부터 독일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걸요. 한국에서 본 한옥을 단순히 감탄한 게 아니었어요. 독일 기후에 적용 가능한지 계산하고 있었던 거죠. 제프가 입을 열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다고요. 열관리 시스템 책임자로서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도 동의했어요. 재료 조달과 일정 문제가 해결됐다고요. 장인팀 파견 계획도 구체적이라고 했습니다.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라고 판단했죠. 콜레트는 계산기를 내려놓았어요. 재무적으로도 합리적이라고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이득일 수 있다고요. 에너지 비용 절감이 크다고 했어요. 법무팀도 문제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유럽 인증을 받은 난연 처리 기술이라면 독일 건축법 통과가 가능하다고요. 소방당국 협의도 예상보다 빠를 거라고 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의 의미가 달랐죠. 처음에 냉담한 침묵이 아니었어요. 뭔가 바뀌고 있다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을 내려다봤어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로서 30년 동안 믿어온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현대 기술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죠. 경주에서 느꼈던 그 충격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숫자로 설명되지 않았던 완전함.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건 감성이 아니라 기술이었습니다. 500년 동안 검증된 기술이었죠. 젠슨왕이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모든 설명이 끝났죠. 이제 결정만 남았습니다. 콜레트가 시계를 봤어요. 회의 시간이 2시간을 넘겼습니다. 그는 내일 오전에 최종 의견을 모으자고 했어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표정들이 복잡했어요. 놀람과 혼란과 기대가 섞여 있었죠. 저도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복도로 나왔을 때 제프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게임 체인저일 수 있다고요. 열관리 분야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제프는 미소 지으며 지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젠슨왕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거운 가방을 들고 있었죠. 피곤해 보였지만 표정은 평온했어요. 우리는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흘렀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공유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로비에 도착했을 때 젠슨왕이 멈춰 섰어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석양이었죠. 붉은 빛이 건물들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옆에 섰습니다. 함께 석양을 봤어요. 말없이 한참을 서 있었죠. 바람이 유리창을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젠슨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오래된 것이 가장 앞선 것일 수 있다고요. 우리가 잊고 있었던 지혜가 있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한옥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연과 인간과 기술이 조화를 이룬 시스템이었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공기가 시원했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기 시작했죠. 도시의 불빛 사이로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결정이 날 거예요. 하지만 이미 답은 정해진 것 같았죠. 회의실의 분위기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었어요. 핸들을 잡고 앞을 봤습니다. 도로가 보였죠. 불빛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라디오를 켰어요.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조용한 클래식이었죠. 저는 음악을 들으며 운전했어요. 무언가 바뀌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사람들의 눈빛에서, 공기에서 뭔가 결정적인 순간이 지나갔다는 느낌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이 많았어요. 과학자로서의 30년, 그동안 믿어온 것들, 그리고 오늘 본 것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하늘을 다시 한번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더 선명해져 있었죠.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조용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눈을 감았죠. 경주 한옥이 떠올랐습니다. 그 완벽한 공간,
자연스러운 질서, 에너지 없이도 작동하던 시스템. 이제야 이해했어요. 그건 기술이었습니다. 500년 동안 검증되고 다듬어진 기술이었죠. 현대과학이 놓치고 있던 지혜였습니다. 저는 눈을 떴어요. 창밖으로 도시 불빛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며 밤을 밝히고 있었죠. 하지만 한옥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는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안전하지 않은 선택이었죠. 하지만 옳은 선택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창가로 갔습니다. 유리에 손을 댔어요. 차가웠죠.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별들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무언가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뭔가 바뀌고 있었죠. 회의실에서 본 그 눈빛들, 젠슨 왕의 확신, 데이터가 말해주던 진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어요. 가슴이 편해지는 느낌이었죠. 오랜 혼란이 정리되고 있었습니다.